오늘은 국회 정무위에 3번, 4번, 5번 이른바 황금 트리오라고 하죠. 그중에 4번 타자와 5번 타자가 함께했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리에 앉은 순서를 가나다순입니다. 가나다순. 얘기하는데 실제로 5번 타자, 4번 타자 역할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죠. 박용진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새해는 이제 용산이 우리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명 중에 가장 많은 게 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형상, 우리 땅의 기운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다 용자를 붙였죠. 용산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용산이 돌아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가 열리는데 사실 우리 박용진 의원도 이름에 용자가 들어갑니다. 저는 그 용자가 아닙니다. 그 미리 알려드릴 걸. 예, 용을 쓰라는 용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용이 되려고 막 길을 쓰는데 노력하는데 그 용을 쓸 수가 있다. 그럼 대단한 거죠. 이런 경우는 꿈보다 해몽.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용을 잘 다스려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용 하면 삼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삼성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고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이 잘못 쓰여지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처를 받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큰 용은 다른 용들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 정무위가 경제 정의에 관한 것인데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국회 정무위에서 경제 정의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신 것 같아요. 삼성 얘기는 그 다음에 물어보더라도 우선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 정의를 위해서 내가 이거 잘했다. 한 3가지만 얘기하면. 제일 잘하는 것은 일단 그 정무위 좌석 번호가 바로 민병두 의원님 바로 옆자리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아주 장난하나? 이렇게들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정무위원회 배속 받아가지고요. 거기 앉아서 한 2달 정도를 앉아있는데 라틴어를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라틴어.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무슨 말인지. 수치, 통계, 자료, 그다음에 팩트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저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런 경우를 아마 초선 때 겪고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옆에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선배 의원이 계시다고 하는 건 진짜 큰 행복이었고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전에는 제가 무슨 말 했는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그 두 번째 잘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정의감 혹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정의라고 하는 기본 축에 대해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우리 금융당국과 그다음에 경제 관료들과 어떻게 이 문제를 맞춰서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큰 화두였는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뭐 잘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방금 민병두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작년에 수출도 잘 됐고요. 뭐 올해 3만 달러 곧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작년 그 수출이 많이 된 것 중에 무려 15.7%가 삼성전자가 차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그냥 그 감기 걸리면 그냥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거의 위기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삼성그룹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 지위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삼성이 잘 가야 되는데 삼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재벌개혁의 어떤 그 길을 여는 것과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삼성 재벌 총수가 삼성전자에게 삼성그룹의 가장 큰 위기 요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조심스럽게 그 어떤 불발탄에서 그 뇌관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했고요. 이번에 특히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병두 의원님을 단장으로 모시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도 많이 내서 지난 1월 4일 날 그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했고요. 정말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일을 이끌어 주신 민병두 단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나무랄 게 없네요.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더니 이제 이렇게 고개를 잘 숙이고 지역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고개를 잘 숙이고 다만 거대한 용들 앞에서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우리 박용진, 용을 제압할 줄 알고 용을 잘 쓸 줄 아는 박용진, 정말 대단합니다. 흔히들 뭐 재벌 저격수 합니다. 현대 삼성. 이 현대 삼성을 어떻게 보면 우리 박용진 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물고 늘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현대 삼성에 대한 애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그렇습니다.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삼성한테 후원금 받지 않았을까? 비자금 나눠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못 건드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사실은 50% 가까이 됩니다. 삼성 반도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가 됐다. 이건 이제 미래 경제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삼성 잘못 건드리면 애국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쉽지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과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주변에서도 삼성이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되겠니? 라고 하는 얘기를 기자나 일반 우리 시민들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일종의 이제 셀프 센서십이라고 합니다. 자기 검열인 거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보니까 미국의 그 국회에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수시로 불러요. 반독점국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반독점국에서요? 국회는 아니고. 네. 반독점 아니까 반독점 국가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에 관해서 국회가 스스로 수시로 청문회를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엄정한 칼을 들여야 되는 거죠. 엄정한 칼을 들여야 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미국 경제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반독점법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때 그 반독점법을 만들었던 대통령이 뜻밖으로 개혁적인 분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나와서 보수 진영 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분인데 이걸 밀어붙였으니까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기회를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그 대기업의 횡포가 사라져야 여러 그 스타트업들이 가능하고 새로운 벤처기업이 가능하고 새로운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우리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뭐 거대 기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분할 명령을 갖다 내린 적도 있죠. 우리는 2000년 이후에 1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한 기업이 하나도 없죠. 아마 네이버가 마지막이었을 텐데. 네이버하고 뭐 87년 이후에 네이버하고 미래에셋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생태계가 늘 경쟁을 촉진하죠. 이제 서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삼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죠. 사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8년도에 특검을 통해서 다 진실이 밝혀지고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것을 다시 이번에 우리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감춰지고 없어질 뻔했던 있을 수도 있었던 검찰과 재벌의 유착, 사법당국과 금융당국과 재벌 간의 어떤 암묵적인 동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미해결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4조 5천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명계좌의 전체 규모가. 그리고 삼성은 그때 세금을 낼 것은 세금을 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데 쓰겠다. 물론 이제 헌납이냐 아니냐 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데 쓰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헌납하겠다 하는 것이겠죠.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고. 자, 4조 5천억 원을 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전부 조사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박용진 의원의 문제 제기로 전수조사한 결과 실체가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병두 단장님이 이끌었던 그 이거 우리가 그 등자를 꼭 붙였잖아요. 이건희만이 아니라 모든 차명 계좌에 대해서 하려고 이건희 등 차명 계좌에 대한 과세와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TF였는데요. 그 TF가 활동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건 아니 특검이 특별한 검찰 아니에요? 그래서 특검이 밝혀낸 게 1199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플러스 알파가 국세청에서도 튀어나오고 플러스 알파가 경찰 수사에서도 튀어나오고 플러스 알파가 금융감독원에서도 튀어나와서 참 막판에 거의 멘붕이었던 건데요. 일단 4조 5천억 원의 규모가 486명의 차명으로 1199개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발표였는데 1199개 말고 더 늘어나서 이제 금감원 것만 합치면 1229개로 늘어났고요. 32개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규모는 4조 5천억 원인 줄 알았는데 증권 및 은행의 그 계좌를 통틀어서 본 거는 2조 1,500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조 3천억은 어디 갔지? 그 찾아보니 그것도 우리 TF에 소속되어 있는 이하경 의원이 꼼꼼하게 뒤져보니 이거는 그 특검이 밝혔던 그 4조 5천억 원은 다 상속재산이다. 87년도에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돈이다라고 해서 다 이건희 가져가라라고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2조 3천억 원은 모두 다 삼성생명 증권 주식증권 그 현물로 가지고 있었고요. 계좌로 넣지도 않고. 근데 그것도 20%만 상속재산이고 나머지 80%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게 보더라도 한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럼 뭐야 이거? 2조 8천억 원이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비자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 우리 TF 활동의 최종 국민 보고 중간 보고의 이제 내용 중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뭐 돌이켜 보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과세 당국은 제대로 세금을 징수했느냐, 그리고 금융 당국은 제대로 법 적용을 했었느냐라고 하는 데서 거의 낙제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것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뭐 여러 쟁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TF 활동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잘 끌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속 재산을 그러니까 상속세를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 계좌를 관리했다. 그래서 그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세금을 내게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보니까 집행이 안 됐다. 이것이 진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집행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진실이 다른 거더라. 계좌의 성격이 다른 거더라. 네. 이미 상속은 어떤 형태로 됐을 것이고 우리가 잘 모르죠. 네. 그다음에 그 후에 이것은 삼성이 관리했던 비자금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횡령 배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도덕성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삼성만의 또 피고인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고라고 했으니 그 당시에 정부 당국의 또 문제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박영진 의원님이 용을 정말 잘 쓰는 그런 그 노력에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민낯이 왜 삼성 앞에만 서면 정의의 칼을 갖다 세워야 할 사법당국도 초라해지고 또 과세당국, 금융당국도 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삼성은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절대 예외일 수 없다. 어떠한 거대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하는 문제. 또 앞으로 절대 차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남은 쟁점 중에 하나가 1993년 이전에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갖다 부과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쟁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왜 여기서 1993년이냐? 그때 기자 생활하고 계셨죠, 네. 선배님. 그게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 날 저녁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그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이 잡혀가지고요. 그때는 뭐 TV 방송국이라고 해봐 2개, 3개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다 온 국민이 뭐지 하고 봤는데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 형식으로 해가지고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엄청난 박수를 받고 하여간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로 개혁 정치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던 아마 그 우리 국민들이 큰 사건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그 93년 8월 12일 날 그 발동을 하면서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만들어놨던 차명 계좌 및 가명 계좌에 대해서는 그 실명 전환토록 하고 실명 전환할 때 과징금 50%를 내게 했습니다. 93년 이전 8월 12일 이전에 있었던 그 계좌 이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금융위원장 하시는 말씀이 삼성 것만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안 된다. 왜 그러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좌, 동창회, 향후회 이런 계좌들도 그러면 다 과징금을 걷어야 되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희가 삼성그룹 임직원 486명을 데리고 향후회 한 거예요? 뭐 동문회 한 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시냐. 그랬더니 아유 이제 난 못합니다 하고 거의 두루 눕다시피 지금 금융위원장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보다 못해서 저하고 우리 이하경 간사님하고 정무위 간사 이하경 의원님하고 그리고 그 금융위원장하고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불러서 쟁점을 들어보더니 여기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법제처에 행정 유권 해석을 해보자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저쪽에서도 꼼수 아닌가 싶은 게 있네요. 냉큼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권 해석을 하는데 법제처가 2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2008년 4월 17일 날 특검이 발표한 날을 기준으로 치면 올해 4월 17일이면 이 부가제척 기간이 끝나서 세금도 과징금도 더 징수를 못하는 그 시간이 없는 임계점에 딱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혹시 이거 안 거들라고 그 중동 팀 우리한테 한 골 이기면 침대 축구 하잖아요. 들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시간 끌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여기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게 선의의 차명계좌라고 하는 논리예요. 네. 말이 되냐? 금융위원장이 무슨 선의의 차명계좌라는 얘기를 갖다 하느냐.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갖다가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독특한 금융거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창회도 많고 친목회도 많고 산악회도 많아요. 이 계좌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300만 개일지 500만 개일지 1000만 개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흔히 선의의 차명 계좌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차명 계좌를 불법 목적의 차명 계좌라고 합니다. 그럼 선의의 차명 계좌 이것을 두 가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13년도에 금융실명제법 실행 20년 만에 한번 법을 개정하죠. 그래서 이때 원칙 불허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는 그때도 정무위에 계셨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민병도법인데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는 금지한다. 다만 이러이러한 것은 처벌의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네네. 그래서 예외를 열고주의로 해보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 상상력이 벗어난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융당국의 얘기는. 종친회도 있고 또 세배통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배통장도 있을 수 있고. 세배통장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간에 뭐 그런 통장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열거를 다 하다 보면 빠지다 보면 선의의 차명거래에 대한 또 선의의 차명거래를 갖다가 구제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구제가 안 되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 갖다 쭉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논리에서 사실 우리가 실태를 잘 모르다 보니까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차명거래는 금지한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그리고 차명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명거래임을 알았을 때는 그것은 그 돈의 주인은 명의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간주하게 되면 이제 동창회도 싸울 거고, 뭐 부부간에도 싸울 수도 있고, 또 세뱃돈 갖고도 나이 들면 싸울 수 있고, 막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타협이 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명의인의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로만 하는 거죠. 추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명의인이 내 거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 아니다. 원소유자가 내 거라고 주장하겠죠. 법정으로 가겠죠. 법정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뭐 일정한 정도 세금을 내 건 내고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타협 지점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논쟁, 지금 이제 93년 이전에
그 차명 거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논쟁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나열주의해서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용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이제 그 서울에 용이 돌아온 것과 관련해서 한번 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어떤 도시여야 되는가, 도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맨 처음 도시가 생긴 나라가 도시국가겠죠. 그리스, 로마. 근데 그리스, 로마는 도시는 광장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광장, 뭐 이런 광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장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래서 사실은 세계 최초의 도시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꼽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적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자고 하잖아요. 그것도 광화문을 갖다 민주주의 광장으로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민주주의 시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도시에는 광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민투표, 지적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그런 광장이 많은 거예요. 네. 그 광장에 사람들이 늘 모여서 토론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많은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예.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나오신 분들이 광장 얘기를 갖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해요. 뭐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갔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럽을 갈 때마다 거기는 늘 보면 말씀하신 광장이 있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 또 어느 동네를 가든. 그래서 그 동네에 꼭 성당이 있고 성당 바로 옆에 시청이 있고 시청 바로 옆에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그 광장에 그것도 막 들어서 가지고요.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 거기서 진정한 우리 마을의 공동체, 도시의 공동체 이거를 서로 확인하는 참 따뜻한 자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간과 여유가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그 용산에다가 자꾸 국토부가 뭘 자꾸 지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좀 막아내고 서울시와 또 우리 환경부라든지 이런 등등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뭘 자꾸 얹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거기에도 박근혜 어떻게 정부에서 굉장히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도를 해서 거기다 무슨 뭐 정부청사도 집어넣고 뭐 거기다가요? 많이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100% 자연성으로 보관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산 토끼가 관악산 우면산 토끼가 되는 거, 관악산 우면산 노루가 북한산 노루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묘로 이어지고 그것이 남산으로 이어지고 용산공원으로 이어지고 동작동 국립묘지 또 길게 보면 언젠가는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경부 고속도로를 갖다가 톨게이트 구간까지 지하화해서 우면산까지 이어지게 되면 엄청난 녹지축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좀 우스갯소리인데 노루하고 토끼만 올까요? 멧돼지는 안 내려오나요? 멧돼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령 그 멧돼지 잡는 일자리라는 게 또 새로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일자리라고 하는 건 무한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분말 소화기 있잖아요. 아파트 가면 다 분말 소화기 엘리베이터 앞에 있죠. 그다음에 상가에는 다 의무적으로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말 소화기는 2달에 한 번씩 흔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고체화가 돼요. 그래서 막상 작동하려고 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화재는 5분이 골든타임이에요. 우선 주인이 그 분말 소화기를 갖다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스프링클러하고 분말 소화기인데 작년 1월에 그 동탄에서 사람이 화재로 27명이 사상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분말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분말 소화기 1년, 2년 지나면 또 뭐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동네 가서 보면 분말 소화기 쌓여있는 거 볼 거예요. 이거 검침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스는 검침하잖아요. 가스 검침하죠. 전기 검침하고 수도 검침하고. 그러니까 분말 소화기 검침원을 갖다가 성북구에서 내일 그 우리 시의원 나가신 분, 구의원 나가신 분, 구청장 나가신 분한테 나는 여러분들의 분말 소화기를 갖다 매 2달마다 검침해주는 사람들을 갖다 만들겠다. 그 구청 뭐 무슨 과에 만들든 소방서에 무슨 부속과로 만들든 아니면 가스 검침하는 것처럼 민간 일자리로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아이디어맨이세요. 진짜. 그래서 안전도시 성북을 만들겠다. 강북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저기 노트북에 딱 띄워서 보여주신 걸 보면서 참 재밌게 봤거든요. 입체 횡단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재밌게 건널 수 있게 딱 해놓고 운전자들 시야에도 확 띄게 했는데 그걸 보고서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었는데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신문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학교 아니지만 입체 횡단보도를 그려놨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뛰어댕기느라고 이게 마치 딱 보면 하늘에 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무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을 밟고 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 근데 드디어 앞서 나가는 민병두 의원님의 이런 아이디어와 착목 부분을 뭐 학교든 어디든 약간 이제 지금 적용하기 시작하는구나. 나중에 국무조정실에서 답변이 왔어요. 시범 횡단보도를 갖다가. 그럼 그것 때문에 시작한다 보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그것이 일자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강북을 생각하면서 또 도시의 어떤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것이 좀 비어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요. 이렇다 할 만한 문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동들을 위한 어떤 그 여유 공간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벤치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왜 답답하냐면 약간 정치적인 얘기인데요. 마치 대구 지역이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고요. 또 광주도 역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조건 한쪽 정당만 뽑아주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저희 강북구가 그래요. 이거 반성하는 의미에서 민주당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이렇게 매번 뽑아주니까 발전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반성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도시에 대한 변화, 노력을 이제 안 했다는 생각이라서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존에 이미 이제 시행되고 있죠. 기존의 공공관서, 가령 우리 지역에 도봉세무서라고 있어요. 그 세무서가 30년이 되었거든요. 30년 된 그거를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는 뭐 이렇게 한 3층짜리인데 지금 3층짜리 그대로 지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높이 지어서 그 공간에서 우리 청소년 문화공간, 지역 주민들의 뭐 운동을 위한 운동공간, 그다음에 수영장, 그리고 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지역 주민들과 그 공간을 공유하자, 쉐어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국세청에서도 긍정적이고요. 또 그 돈을 대기로 한 캠코에서도 이런 사업이 자꾸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북구도 대환영이고 그래서 지금 그 첫 발을 떼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서 그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시마 현 같은 경우 이제 구청을 갖다 새로 지면서 49층으로 올렸어요. 국공유지니까 한 7층까지는 구청을 쓰고 나머지 40개 층을 갖다가 노인,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쓴 거죠. 제가 그런 구상. 그렇게 돼서 왜냐하면 국공유지했으니까 임대료가 싸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구청이 밑에 있으니까 좀 안전하잖아요. 행정 서비스도 훨씬 잘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작년까지는 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게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서 절대 내놓지는 않아요. 허가하지 않아요. 우선 뭐 거기에 해당 도봉세무서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허가를 내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얘기하고 뭐 제가 연구원실에도 얘기하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최대한 활용하자. 전국의 모든 국공유지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래서 30년 이상 된 것은 재개발하되 그건 이제 국가가 좀 돈을 대주는 거죠. 그 대신 지금 기본적인 거는 그 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체국, 여의도 같은 경우 이미 실행되고 있고 마포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 동대문에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센터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거 신청을 다 받자. 받아서 그 갖다가 국가에서 좀 그 대신 돈을 갖다가 더 현대화할 수 있게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최대한 30층이든 20층이든 올리면 그게 다 외진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역세권이나 비슷한 데 있잖아요. 제일 좋은 데 있어요. 제일 좋은 데 있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밑에 만들고 출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경찰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뭐 안전에 서류 뭐 시큐리티 문제가 생긴다. 서류도 도난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출입구 다른데. 그럼요. 그리고 경찰서 위에 30개층 올라간다고 봐요. 얼마나 안전해요. 주민들 입장에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이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국가에 줄 수 있는 상상력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뭐 정말 그 가장 그 브라이트하다고 하는 하다고 하는 우리 박용진 의원님하고 이름도 오늘 하나 정할까요? 민박 프로? 박민 프로? 민박이 나은데요? 민박이 나. 아니 나는 뭐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박민 프로를 해보고 싶은데
그럼 방민포럼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민박포럼 하면 다시 정치가 있잖아요 옛날에. 네. 민박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가야죠. 하룻밤 자는 무슨 뭘 할래도 그쵸? 민박이죠. 예. 우리 민박포럼에서 앞으로 민박포럼에서 우리 밤샘 토론 그 밤샘 토론해갖고 여야가 나와서 밤새 싸우는 것보다 민박집에서 우리 민박포럼을 둘이 만드는 민박집에서 밤새 이런 그 상상력을 갖고 토론을 해서 나래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귀중한 신분 출연료도 없이 모셔서 없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걸로.